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12일 이호석의 V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V 리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좋은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이고요. 과거에 제가 이제 읽었던 책 중에서 상당히 재밌었던 책이 뭐였냐면 책은 도끼다 라는 책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책을 읽었는데 머리를 도끼로 이렇게 맞은 것처럼 야 그만 때려. 야, 이런 거 아니면 이게 과연 책이라고 할 수 있냐라는 얘기입니다. 책을 읽었으면 도끼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이렇게 꽝한 울림이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깨달음이 있거나 생각을 변화시키거나 이런 게 없으면 과연 이게 책이라고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제가 그래서 V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영상들은 대부분 다 저의 머리를 꽝 하고 때린 두 번, 세 번, 야, 그만. 이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그 영상은, 단테님 채널에 나오셨던 야시우라는 분이에요. 이 야시우라는 분인데요. 이분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보니까 이력이 굉장히 특이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단테님 채널 영상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음악을 하시다가 갑자기, 그냥 코딩을 해봤는데, 코딩을 너무 잘해가지고, 음악을 작곡을 하는 코딩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코딩한 거를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다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어린 나이에 올렸는데, 웹에다 올렸는데, 그걸 보고, 야, 이런 거를 코딩하는 애가 있네? 이 사람이랑 같이 한번 일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연락이 왔대요. 어떤 회사에서. 그래서 이제 쫄래쫄래 이제 간 거죠. 그 회사에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 회사에서, 네 아빠 어디 갔니? 뭐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때 나이에 야시오의 나이가 13살이었다고 합니다. 13살이면은 초등학교 6학년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이 때 그냥 회사에 취직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1993년도에 인터넷 통신 회사를 창업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 터지기도 전에 7년 전에 먼저 인터넷 통신 회사를 설립했다가 당연히 너무 빨리 해서 잘 안 됐겠죠. 그리고 이제 98년도에는 클라우드 회사를 만들고 IBM에 어떻게 잘 돼서 이제 매각하고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분의 얘기를 소개를 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남들보다 한 7년 정도는 더 빨리 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러니까 너무 빨리 살아서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는데 성공하지 못했다가 이번에 제 생각에는 코로나가 이분을 살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2017년 18년에 크립토에 올인하게 되는데요. 올인했던 그런 환경들이 사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분한테 상당히 유리하게 바뀐 것 같아요. 코로나가 아니었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가상 환경이나 뭐 메타버스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진심이기가 어려웠었겠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10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변화가 단 1, 2년 안에 이루어지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가상환경 그리고 온라인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빨리 할 수 있게 됐고 이분들이 투자한 투자 결과물이 빨리 나타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이분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분이 그 2012년에 겪었던 경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니까 2012년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미스테리하다라는 기사인데요. 이 미스테리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프리티 팻 살론이라는 어떤 게임 이름인 것 같아요. 이 게임이 갑자기 앱스토어에서 거절당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또 들어왔다. 이게 뭐냐, 이거 미스테리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게 이제 이 앞전 영상에서 야시우가 인터뷰한 내용에 보면 이게 미스테리한 게 아니고 iOS에서 의도적으로 본인들이 만든 회사에 게임을 내렸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아마 2012년부터 야시우는 빅테크가 가져가는 이런 헤게모니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컸을 걸로 추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고 고민하고 하다가 크립토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쪽 세상에 대해서 올인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상은 이겁니다. 코인만 20조 있는 메타버스의 아버지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래서 야시우 님이 나오시고요. 거의 50분에 걸쳐서 이분이 얘기하시는 건데 사실 내용이 처음 접해보신 분들이라면은 좀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소개해드릴 순 없고 제가 인상적이었던 문구들 중심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걸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분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한 100개 정도 회사에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300개에서 400개 정도까지 투자를 확장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고 성공적인 투자도 많이 하셨죠. 이제 샌드박스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텐데, 근데 어쨌든 그런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면서 생각하고 가지고 있던 아주 중요한 생각이 하나 있는데, 그 생각이 뭐냐면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 오픈이라는 단어일 것 같아요. 오픈,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왜 오픈해야 되냐? 왜 오픈하고 왜 나눠야 되냐?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왜 내 건데 왜 나눠? 내 빼서 하지? 왜 이런 생각. 이게 가치 있는 생각이라는 것을 이분은 하신 것 같고요. 무슨 얘기냐면 아마 이제 처음에 이분이 얘기했던 음악을 하다가 코딩을 했는데 그냥 올려놨더니 나도 모르는 사람이 나를 이제 취직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성장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내 걸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나눠줬더니 나한테 이런 게 돌아오네? 이런 얘기죠. 또 뭐 iOS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융합되다 보니까 이분이 하시는 행동이나 그런 생각들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다른 단어 빼고 이 오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쓰면은 탈중앙화 이런 개념이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탈중앙화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탈중앙화 그러면 사실 이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분도 아시고 잘 모르시는 분 모르시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이게 탈중앙화라는 이 문구가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시대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탈중앙화가 뭔지를 아직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제 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탈중앙화 그러면은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이 나쁜 연준, 니네들이 다 가져가고 이 나쁜 정부, 뭐 이니네들이 왜 나쁜 은행,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니네들이 다 중앙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이 나쁜 사람들, 그런 생각들이 먼저 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나는 손해보고 너네들은 뭐냐?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 니네들이 다 데이터 가져가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다 가져가가지고 나쁜 이런 게 먼저 떠오르는데, 근데 이게 개념적으로 먼저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이게 뭐냐면요, 논리적. 자, 논리적인 중앙화가 있고 논리적인 탈중앙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좀 무슨 말이야 또 모르겠는데, 요거는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쉽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들어보세요. 시스템이 하나로 획일적인 구조로 되어 있냐? 그래서 시스템을 지배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들 모두 이렇게 탁 합쳐놓은 다음에 이걸 반으로 싹둑 잘랐어. 아무거나 잘라. 그래도 잘 돌아가냐? 이거예요. 그럼 논리적으로 중앙화돼 있다라는 얘기는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대로, 이거는 이것대로 각자 돌아가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있어야지만 돌아갈 수 있는 거를 논리적인 중앙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논리적 탈중앙화는 어떤 게 있냐면요, 이거밖에 없어요. 언어밖에 없어요. 제가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한국말이랑 뭐 부산에 계신 어떤 분이 한국말로 얘기하는 것이 마치 논리적으로 맞아야 될 필요 없어요. 사투리 써도 그냥 다 이해돼요. 서로 이제 언어는 그런 성격을, 탈중앙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언어는 그렇다 치는데 에스페란토라는 이런 언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이게 만국 공통어가 필요한 것 같아. 선진국의 언어들만 막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에이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만국 공통어가 필요해 라고 얘기하면서 만들어진 게 에스페란토어라는 건데요. 요게 바로 이제 정치적인 중앙화되어 있는 겁니다. 정치적인 중앙화라는 건 뭐냐면 이 시스템을 몇 명이 통제하느냐, 그러니까 소수가 통제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중앙하냐 아니면 탈중앙하냐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만국 공통어를 누군가가 만들었어. 그게 잘 되든 안 되든 그 누군가가 만들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정치적으로는 중앙화돼 있다라고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치적 중앙화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전통기업 그러면은 우리가 CEO 한 명 있죠? 그 CEO가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하죠. 이게 정치적으로 중앙화되어 있는 구조고요. 정치적으로 탈중앙화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직접민주주의, 이건 정치적으로는 탈중앙화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앙화냐 탈중앙화냐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는 논리적인 거예요. 논리적인 거. 두 번째는 정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구조적인 거라는 건데, 이게 영어로 쓰면은 architecture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의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냐, 그런 거죠.
중앙화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의 시스템이, 그러니까 뭐 몇 개의 컴퓨터로 그냥 다 되는 거, 통제되는 거, 이런 걸 중앙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것을 탈중앙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요, 이게 보시면 탈중앙화되어 있는데 정치적으로 탈중앙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싫어 나빠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인 탈중앙화의 개념에 들어가는 거고요. 구조적 탈중앙화의 개념은 위변조할 수 없어, 이거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블록들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위변조가 어려워,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 구조적인 탈중앙화의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중앙화돼 있는 겁니다. 블록체인은. 그래서 논리적 중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쪼개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다 융합되어 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의 개념이라는 것이 이 탈중앙화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이 블록체인은 탈중앙화에서 어느 포지션에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그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뒷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머리를 한 3대 정도 맞은 것 같은데요. 한 대 맞은 거 먼저 첫 번째 머리를 꽝.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Best people work with you, not for you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주 좋은 사람, 최고의 사람들이랑 같이 일할 수 있는 거. 너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일해주는 게 아니고 너랑 같이 일해주는 거. 이런 걸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2012년, 2013년, 그러고 보니까 그때 이제, 야시우가 애플에서 쫓겨날 때 그때쯤이네요. 그때 이제 저도 헤지펀드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래서 이제 잘 아는 그 김타기 형이랑 그때, 아시아에서 제일 잘 나가는 헤지펀드 매니저를 만나서 인터뷰를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세미나실에서 이제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주고 그래서, 네네네네. 그러고다가 마지막에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그분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헤지펀드 매니저로 성공하려면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만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딱 하나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딱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누구랑 일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헤지펀드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누구랑 일하는지가 제일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그 말이 너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누구랑 같이 일하느냐. 그래서 누구랑 같이 서로 의견을 공유하면서 인사이트를 만들어내고, 인사이트를 얻기도 하고, 내가 주기도 하면서 또 만들어내고, 인터랙션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러면서 얻어내는 거. 이게 누구랑 같이 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분이 얘기하신 거는 with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with. 같이 해야 된다. 너를 위해서, 그 사람이 너를 위해서 일하게 만드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 얘기를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내가 회사에서 일하는데 회사에서 자꾸 막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한다. 주인의식을 갖게 하려면 나로 하여금 그 회사에서 일할 때 같이 일한다는 느낌이 들게 만들어줘야죠. 내가 일할 때 내가 저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순간 뭐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특히나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아니 내가 왜 너를 위해서, 왜 우리 회사 나도 같이 일해야지 내가 좀 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니 저 회사는 저렇게 회사 이익 잘 났다고 성과급을 이만큼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줘? 왜?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참고 살아왔던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 단어. 그 오너십이 없으면 아까 제가 말했던 이거를 위해서, 즉 베스트 피플하고 같이 with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같이 일한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요겁니다. 오너십이에요. 오너십. 그러니까 주인의식이죠. 주인의식. 이게 내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근데 사실은 기존에 있는 회사에서 과연 그런가?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내가 기존에 있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내가 주인의식을 갖게 해줬나?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을 주는가? 이런 생각인 거죠. 아니 보상을 주는 건 돈을 더 주는 건 아니더라도 열심히 일을 하면 그래 열심히 일하는 그래 잘했다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 열심히 일을 하면 열심히 일 안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미움을 받고 시기 질투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거죠. 오너십이 없으면 혁신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 다 이기적이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하게 만들었을 때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가 나기 때문에 그걸 허용하지 않는 그런
커뮤니티에서는 이 이노베이션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거를 오너십을 갖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오너십을 갖게 해줘야 된다. 세 번째가 뭐였냐면은 롱텀 밸류는 결국에는 커뮤니티에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롱텀 밸류가 있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커뮤니티가 잘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커뮤니티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했던 오너십, 그리고 너랑 같이 일한다는 그런 느낌, 이런 거를 줘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국가를 만든다는 것에 비유를 하시는데, 국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을 나눠줘요, 사람들한테. 근데 나눠줄 때 너무 비싼 돈을 받고 가져가 버리면 이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국가가 더 부강해지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입장에서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적정하게 너를 위해서도 좋고 나를 위해서도 좋은 뭔가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이게 성장할 수 있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에서는 제가 말하는 이런 내용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부질없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NFT가 나오고 크립토가 나오고 크립토 월드에서는,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술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시우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오픈 메타버스에만 투자를 해야 되고 나는 그렇게 투자를 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만든 메타버스가 성공할지, 아니면 빅테크들이 만드는 메타버스가 성공할지, 아니면 그 어떤 다른 메타버스가 성공할지, 이런 개념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야시우가 얘기해 줬던 거기서 저희가 머리를 맞았던 내용들은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best people인데 with you, work with you, not for you고요. 그리고 without ownership이면 no innovation이다 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롱텀 밸류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나온다. 그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픈한다, 내가 가진 걸 누군가한테 나눠준다 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이제 좀 지금부터 저 나름의 방식대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소스 이래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오픈소스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은 더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아는 용어로 제가 바꿔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 기억해 보시면은 스펀지 기억나세요? 이 스펀지가 자 이게 뭘까요 해가지고 궁금하면 네이버에다가 지식인에 물어봐 이런 거였죠. 그래서 네이버 지식인이 사실은 스펀지와 같이 해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이버 지식인을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었어요. 뭐 지식인이라는 게 어떤 여기다가 이게 커뮤니티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커뮤니티 안에다가 사람들이 뭘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막 물어봐. 근데 원래는 검색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구글에 검색하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니네들이 알아서 답을 줘야지. 이거 검색을 하라고 그래놓고 다른 사람이 대답해주게 만들어놨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네이버에는 스스로 얘기하기로 나는 솔직히 네가 물어본 거 잘 몰라, 미안,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런데 이 지식인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소비자가 물어보는 거죠. 소비자가 질문합니다. 질문을 남겨요. 그러면 여기서 공급자들이, 소위 말하는 지식인이죠, 이거. 지식인이 나 이거 알아, 내가 알려줄게. 의학 지식 물어보면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나 알아. 사실은 보면은 이런 게 유지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분들이, 지식인들이 내가 진짜 아는 게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거를 내가 자랑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진짜 물어봐줘가지고 이런데 나와가지고 내가 뭐 상품도 주고 막 그러다니까 나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막 답변을 남겨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분들한 지식인 분들한테 뭘 줬냐면은, 무슨 등급이 당신은 진짜 지식 진짜 짱입니다, 우리나라 1등 막 이런 거 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식을 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뭔가요? 내가 내 거라고 해가지고 꽁꽁 하는 거 말고 누군가한테 알려주니까 야 이게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보상들은 어떻게 보면은 무형의 보상입니다. 내가 뭔가 지식을 공유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은, 야 뭔가 뺐지, 야 여기 뺐지, 여기 보이냐, 나 지식인이야, 뭐 이런 그 무형의 보상을 제외하고는 보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보상들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NFT라고 볼 수 있는 거죠. NFT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그 커뮤니티가 누구한테 돈 받고 한 거 아니잖아요. 네이버에 돈 받고 한 게 아닌데 그냥 서로 이 안에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지식인이 된 이후로는 네이버가 2001년에는 3등이었는데, 검색 엔진 등수로 3등이었는데 2002년, 2003년,
2004년부터 계속 줄곧 1위를 유지할 수 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줬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면 이 내가 가진 지식을 오픈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자, 이제 이호석 아카데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호석 아카데미라는 이 커뮤니티를 어떻게 운영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공급자와 수요자를 따졌을 때 이 이호석 아카데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뭐 지식을 얻어가든 지혜를 얻어가든 정보를 얻어가시는 분들은 이분들을 우리가 효친이라고 부르죠. 효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다 컨텐츠를 넣는 것은 뭐냐면은 효석이죠. 효석이가 여기다 넣습니다. 그래서 효석이가 여기다 넣으면 효친님들이 가져가시는 구조죠. 근데 뭐 저는 그러면 어떤 보상을 받냐? 물론 이제 구글에서 일종의 광고료를 줍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구글 대표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런 구조고요. 근데 효친님들은 어떤 거를 주시냐면요. 저한테 어떤 것을 주시냐면 무형의 보상을 주셔요. 무형의 보상을. 정말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효친님들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항상 감사하다고 얘기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고 댓글 달아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무형의 보상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게 계속해서 이 커뮤니티가 유지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효친님들도 이 활동을 하시는 과정에서 나도 여기에 기여를 하고 나도 뭔가를 가져가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돼야 서로 성장하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지난 주말부터 이제 출연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걸 드릴 수 있을까, 저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제 혼자 하는 게 힘드니까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출연하시는 분들은 어떤 것을 만족감을 느끼게 해드릴까, 애널리스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들이죠. 그분들 그런 생각도 들고, 효치님도 어떤 관계를 하는 게 좋을까 서로. 그리고 이호석 아카데미 나왔던 게 저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을 위해서도 좋고, 이런 구조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NFT? 그런 거는 솔직히 너무 먼 미래잖아요. 그런 걸 할 수도 있겠지만, 하게 된다면 너무 좋겠지만 어떤 보상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채널에 출연해 주신 분들한테는 물론 출연료도 드리겠지만 또 이분들한테도 무형의 보상을 뭔가 드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형의 보상 뭘까? 저도 진짜 많은 유튜브 채널에 나가면서 제가 생각하는 무형의 보상은 뭐냐면 뿌듯함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 1시간 동안 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사람한테 내가 좋은 영향을 줬구나. 이호석 말고 이호석 아카데미 채널에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줬구나 라는 것에 오는 뿌듯함이 굉장히 큰 무형의 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뿌듯함을 느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제가 이제 글에도 썼지만, 잘 맞는 사람들하고 미스매치가 아니고 미스를 지운 매치시켜드리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출연진한테 정말 효치님들 중에서 몇 분들이 랑 잘 맞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을 매칭 시켜주는 거죠. 매칭을 시켜드리면 여기서 굉장히 무형의 가치들이 오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금요일날 한번 해봤잖아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식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 홍진채 대표님과 인터뷰가 있고요. 같이 이번 주 수요일날 이학무 연구원님과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은 강한국 작가님과도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학무 연구원님과는 이제 아마 이제 NFT 최근에 쓰신 보고서, NFT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가 할 것 같고요. 강한국 작가님은 퀀트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죠. 그리고 홍진태 대표님도 요즘에 최근에 NFT 관심 엄청 많으시던데 가치 투자 등등 이 책을 번역하시니까 책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제가 정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 계신 이분들이 정하시면 어떨까. 즉 다시 말하면 효치님들 중에서 이 세 개의 영상 중에서 세 개의 그 인터뷰 중에서 나 이 인터뷰는 좀 같이 하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좋은 질문을 올려주시면 그 질문 중에서 선택되신 분들한테 제가 비공개 영상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같이 보는 거죠. 같이. 그리고 같이 좋은 질문들을 하고 좋은 의견들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그 영상을 요약해서 저는 이호석 아카데미에
공개적으로 오픈하는 그런 과정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야시우 얘기하다가 이렇게까지 넘어왔는데, 사실은 야시우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 세 가지 키워드들 저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호석 아카데미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끌어나갈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도 성장해야 되지만 효치님들도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효치님들이 성장하는 것이 그 실질적으로 유무형의 보상이 가야 되는데, 유형의 보상은 사실은 NFT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전혀 감이 안 와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형의 보상을 나누는 것이 저는 이 커뮤니티가 성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커뮤니티가 잘 돼야, 즉 다시 말하면 이호석 아카데미라는 채널에 있는 많은 구성원들과 이분들이 서로 간에 생각을 할 때 내가 이호석을 위해서 일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아니고 뭔가 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 함께 위드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드리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답을 내렸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가 잘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그래야 롱텀 밸류, 지속 가능한, 그리고 가치 있는 일들을 저희들이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다짐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야시우가 얘기했던 오픈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이 어떻게 오픈 메타버스에 영향을 주냐, 그리고 기존의 전통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극복해야 된다 라든지, 토큰 이코노미를 어떻게 국가에 비유할 수 있냐, 그리고 샌드박스의 생태계가 커질수록 그 유저들이 그 샌드박스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등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으면 찾아가시더라도 꼭 마지막 50분까지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시간이 날 때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거예요. 저의 머리를 깡 때린, 왜 때렸냐, 왜 맞았냐, 그리고 네가 맞은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 그리고 이호석 아카데미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생각에 좋은 아이디어와 영감을 주신 것 같아서 그 내용까지 오늘은 좀 말씀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효친이라는 것이 항상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끝까지 초심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